자, 2학년들 이제 우리가 인도까지도 다 봤고요. 오늘은 드디어 중국의 첫 시작입니다. 사실 우리가 중국 문명 부분 하면서 가볍게 중국의 이제 시작 같은 경우에는 본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과정을 거쳐나가면서 이제 현재까지 이르게 되는지 그 과정을 순서대로 쭉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파트 뒤로는 거의 기말고사 범위가 다 포함이 되는데 기말고사 범위는 그래서 중국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봐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이제 진안제국이 발전하다라는 것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방해 금지 모드를 켜겠습니다. 제 영상을 방해할 수 없도록. 아무튼 보면 저번에 우리가 중국 문명 부분 배울 때 주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중국에서 등장했던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나라의 왕실이 수도를 동쪽으로 옮기게 돼요. 나급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기게 되는데 거기로 옮긴 이후에 주나라 왕실의 권위가 약해지고 이제 제후들, 주나라가 봉건제라는 제도를 실시했었죠. 그래서 지방에 있었던 그 제후들의 힘이 커져나가게 되는데 그 시대를 뭐라고 부르냐면 춘추전국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 춘추전국 시대 때는 그래서 처음에 춘추 시대쯤에는 주나라라고 하는 존재를 인정하면서 서로 우리가 이 주왕실을 보호하는 대표자다 하면서 싸웠다면 전국 시대에 이르게 되면 이제는 주나라 왕실을 이제 무시하고 이제 본인이 이제 이 세계를 장악해 버리겠다라는 식으로 싸우는 모습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춘추 시대와 전국 시대라는 시대로 나뉘는데 그걸 합쳐서 우리는 춘추 전국 시대라고 부른다는 거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춘추전국 시대 당시 때는 철제 농기구, 철로 만들어진 농기구와 소를 이용한 농사법이 많이 보급되어서 이제 수확량이 많이 늘어나겠죠. 그리고 상공업 또한 활기를 띠게 되면서 이제 크게 이제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통이 편리한 곳에 시장도 형성이 되고 시장이 만들어지는 경제의 중심지에 또한 도시가 형성되는 모습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청동으로 만들어진 다양한 청동화폐까지 이 당시에 사용되었다는 거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춘추전국 시대 당시 때는 제후국들, 즉 각 지역에 나뉘어서 이제 힘을 키웠던 그 세력들이 서로 부국강병,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병사를 강력하게 하는 그 부국강병을 위해서 이제 신분, 국적 이런 거 싹 다 이제 보지 않겠다. 모든 것에서 이제 제로 베이스부터 해가지고 그런 거와 관계없이 능력만 있으면 유능하기만 하면 등용하겠다라는 식으로 이 인재 등용 정책을 펼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 굉장히 다양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인재들이 이때 크게 활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제자백가라고 부르는데 제자백가의 자세한 뜻을 왼쪽에서 한번 볼까요? 보면 자는 학자, 가는 학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춘추전국 시대에 등장했던 수많은 사상가들 그리고 여러 학파들, 사상을 가지고 있는 학파들을 모두 한데 일컬어 부르는 말을 우리는 제자백가라고 부른다는 거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제자백가들은 지금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치 사상을 제시합니다. 그 사상의 대표적인 예시가 크게 4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4가지를 꼭 잘 살펴보셔야 해요. 왜 그러냐면 이 4가지 가지고 수행평가를 칠 거거든요. 그래서 이 4가지 사상들 꼭 잘 보십시오. 처음에 보면 인, 그리고 예를 바탕으로 한 도덕적인 정치를 주장했던 유가라고 하는 사상이 있었고요. 또한 도 닦는 것, 그리고 무위자연, 그냥 우리 자연의 유유자적하에 이 자연 그대로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는 것을 도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차별 없는 사랑, 겸해라고 부르는데 유가 같은 경우에는 충과 효를 강조하다 보니까 가족 간의 이런 끈끈함 이런 걸 강조하고 임금과 신하 사이의 끈끈함 이런 걸 강조하다 보니까 모두에게 차별 없는 사랑을 줄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차별 없는 사랑을 주어야 한다라는 걸 강조하는 이 묵가 그리고 이 평화를 강조하는 묵가가 또 등장을 했고 한편으로는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법의 적용을 굉장히 엄격히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법가까지 해서 유가, 도가, 묵가, 법가 이렇게 총 4가지 원래 훨씬 더 많았는데 대표적으로 이 4가지의 사상을 여러분들이 꼭 보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제자백가에 출연해가지고 공자, 노자, 묵자, 한비자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각각 유가,
도가, 묵가, 법가의 대표적인 사상가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고요. 해당 사상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쌤이 수업 시간에도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각 사상의 이 주장이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건 무엇인지 꼭 보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 수행평가를 쳐놨죠? 꼭 잘 보시고 수행평가 쳐야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렇게 전국시대에 7개의 강한 칠웅이라고 하는 7개의 강한 세력이 있었는데 그 칠웅 중에서 하나였던 진나라는 원래는 서쪽 변방에 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진나라가 아까 봤던 한비자의 법가 사상을 바탕으로 크게 성장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진나라는 부국강병에 성공하면서 나머지 칠웅의 나머지 6개의 나라를 제압을 하고 중국을 최초로 통일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통일한 이후에 당시 이제 진나라의 왕은 스스로를 나는 첫 번째 황제다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시황제라고 부르게 돼요. 처음 시자를 써가지고 시황제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진시황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진시황은 진시황제의 줄임말이라고 보면 되는데 진시황이 사람 이름이 성이 진씨고 이름이 시황이 아니라 진나라의 첫 번째 황제다라고 했던 진시황제를 어떻게 보면 줄여서 부르는 말을 진시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시험에서는 진시황, 진시황제, 시황제 뭐를 쓰든 맞겠지만 여러분들이 시황제가 원래 이 진나라의 왕이 황제가 되면서 스스로를 일컬었던 말이라는 걸 꼭 기억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나중에 진시황이 사람이에요? 라는 질문 절대 하면 안 됩니다. 하면 쌤이 바로 벌점 줄 겁니다. 이거는 진시황 당연히 사람이겠죠. 황제인데 진시황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시황제라고 풀네임으로 기억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넘어가서 이 시황제는 이 중국을 통일하게 되니까 통일을 위한 이제 통일 이후에 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쳐요.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일단 전국을 36개의 군으로 나누고 그 밑에 현이라고 하는 그 지방의 기구를 두어가지고 지방 조직을 둔 거죠. 그럼으로써 직접 나라에서 관리를 보내가지고 다스리는 군현제라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 군현제는 봉건제와는 거의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봉건제는 나라에서 직접 파견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혈연적으로 왕이랑 혈연적으로 이제 가족인 친구를 보내서 거기를 알아서 다스리도록 하는 게 봉건제고 군현제는 왕이 직접 본인의 관리를 파견을 해서 왕의 뜻에 따라 왕의 의도에 따라 그 지역을 이제 관리하도록 하는 거는 이제 군현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지방에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게 봉건, 거기서 왕의 뜻대로 이제 통제하는 것이 군현, 이렇게 나누어서 여러분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나라를 통일이 되었는데 이 당시에 썼던 화폐, 문자, 그리고 쓰는 단위들 전부 다 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까지 통일을 시켰고요. 분서갱유라는 사건을 이제 일으키는데 분서갱유는 분서라는 뜻은 책을 불태우고 갱유는 유학자들을 묻었다는 뜻입니다. 즉 유학과 관련된 아까 봤던 그 육아와 관련되어 있는 책들 싹 다 불질러 버리고요. 육아뿐만 아니라 그 법과와 상관없는 책들은 전부 다 불질러 버립니다. 그리고 유학자들은 전부 다 산채로 묻거나 죽여서 묻거나 이런 식으로 땅에다가 묻어버려요. 이런 식으로 나라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과 생각이 조금 다른 사람들, 그런 반대 세력들은 전부 다 억압하고 제압해버렸던 것이 당시의 진시황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서갱유의 내용을 보면 진시황이 뭐 이런 백가의 저서를 몰수해서 불태우고 법령을 어긴 것으로 판명된 이들을 세냥에 파묻어 죽여버렸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이러한 분서갱유라는 사건을 통해서 반대 세력을 억누르고 진시황제, 황제 중심으로의 그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를 이루었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시황제의 통일정책, 화폐와 도량형 통일했던 거, 그리고 이렇게 마련했던 통일체제가 이후 중국 왕조에서 계승되어 가지고 앞으로 통일왕국이 등장하게 되면 계속해서 이러한 정책을 펼쳐나갔다는 거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원할 것 같았던 진나라는 당시에 이제 흉노의 침입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때 흉노의 침입 당시 때는 진시황제가 30만의 대군을 끌고 가가지고 흉노를 북쪽으로 몰아내 버려요. 이때 진나라가 세웠던 유명한 성이 바로 만리장성입니다.
만리장성 한 번쯤 다들 들어보셨죠? 굉장히 긴 이제 거리를 가지고 있는 성이라고 해서 우리는 만리장성이라고 부릅니다. 현재 만리장성의 모습은 대략 명나라 시기 한 이때로부터 한 1500년 거의 한 2000년 이후에 이제 보수한 형태가 오늘날의 형태고요. 이 당시의 만리장성은 오늘날 같은 그런 규모는 아니었는데 점차 이 만리장성을 보강하고 키워나가면서 현재 모습에 이르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북쪽으로는 이렇게 흉노를 몰아냈다면 남쪽으로는 오늘날 베트남 북부까지 영토를 확대하면서 위세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진나라의 이 정책은 많은 반발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특히나 얘네는 법가 사상을 바탕에 두었죠. 근데 법가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법을 엄격하게 적용시킨다는 걸 강조해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을 했어 혹은 규칙을 어겼어 그러면 그때마다 바로 짤없이 얄짤없이 그냥 맨날 벌점 1점 매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벌점 일정 이상 지나면 바로 선도위원회 열어서 교내봉사, 사회봉사 매기고 그걸로 이제 내신 감점 매기고 이런 식으로 짤없이 그냥 싹 다 처리해 버리는 겁니다. 이러면 여러분들의 민심이 흉흉하겠죠. 맨날 돌아서면 그 쌤 욕하고 다니겠죠. 그런 것처럼 진시황제도 굉장히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는 법가 사상을 바탕으로 두다 보니까 민심이 굉장히 흉흉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 진시황제는 이 만리장성을 짓기도 했고 또 아방궁이라고 해가지고 본인의 그 궁전도 짓고 또 본인의 무덤까지 미리 만들어둬요. 진시황릉. 그러다 보니까 이 공사를 위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투입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의 이 반발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전국 각지에서 점차 농민 반란이 일어나게 되었고 진시 황제가 죽고 난 뒤에 얼마 안 되어서 이제 진나라는 이 반란으로 인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통일한 지 15년밖에 안 됐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러면 금방 우리 흉노라는 친구들을 봤는데 흉노가 그러면 뭐 하는 친구들인가요? 라고 했을 때 흉노는 중국 북쪽에 있는 그 유목민족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얘네가 군사력이 굉장히 강력해서 그것을 키워나가다가 이제 기원전 3세기에는 동아시아 최초의 유목제국을 건설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규모를 자랑하게 됩니다. 특히나 기원전 209년에 묵특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입니다. 묵특. 선우는 이 흉노의 어떻게 보면 왕과 같은 그런 자리를 선우라고 부릅니다. 흉노에서는. 묵특 선우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 그때 이 초원지대를 통합하고 당시 이 진나라 밑에 생겼던 한이라고 하는 나라를 압박할 정도로 규모가 커져요. 심지어 한나라보다 훨씬 더 힘이 세서요. 나중에는 한나라가 공주를 맨날 선우한테 보내기도 하고 매년 비단, 곡물 같은 거를 꾸준히 바치는 조건으로 서로 화해를 맺는 등 한나라보다 훨씬 더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계속해서 이제 한나라랑 또 서역 사리에서 이 흉노가 이제 중개무역을 하면서 꿀을 빨다가 나중에 이제 한무제라고 하는 강력한 사람이 등장한 이후에는 뼈를 못 추립니다. 그래서 그 대대적인 공격으로 세력이 약화되어서 나중에 분열되었던 민족이 흉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흉노의 실제 기마 군단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을 띠고 있었다고 하고요. 말을 타고 빠르게 휩쓸고 지나가다 보니까 그 군사력이 굉장히 강력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금방 봤던 이 한나라 어떤 나라였는지 살펴봐야겠죠. 아까 지금 진나라가 멸망한 뒤에 다시 이 주인이 사라지게 되었죠. 이 거대한 영토에. 그래서 그때 한나라를 세운 유방이라는 사람과 초나라를 세운 항우라는 사람이 서로 붙게 됩니다. 이걸 이제 초한지라는 소설로도 남아있는데 아무튼 유방과 항우가 싸웠는데 결국에는 유방이 승리를 하게 되면서 한나라가 중국을 다시 통일하게 돼요. 그 유방은 이제 고조라고 불리게 되는데 이 사람은 장안이라는 도시를 수도로 삼고 군국제라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군국제는 뭔가요? 라고 하면 군국제는 아까 그 관리를 파견했던 군현제 있죠. 그것과 지방에 이제 제후를 보내서 알아서 다스리게 하는 봉건제를 섞은 제도예요. 그럼 왜 군현제를 바로 실시하지 않고 봉건제와 섞은 군국제를 실시했냐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한나라가 이 지방까지 완벽히 통제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중간 단계의 제도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군현제로 넘어가기 전에 약간 중간 단계의 느낌으로 군국제라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그래서 왕의 수도와 가까운 지역에는 관리를 직접 파견하고 저 먼 지역, 지방의 먼 지역에는 제후가 다스리게 함으로써 이 두 개를 동시에 이용했던 것이 군국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이후에 한무제라는 사람이 즉위를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군국제 이제 시행하지 않고요. 군현제를 이제 전국으로 아예 싹 확대시켜 버리면서 중앙집권 체제를 확립시키게 됩니다.
아까도 쌤이 자세히 설명을 미처 못했지만 왕이 직접 관리를 파견하는 거니까 원래 봉건제도 그리고 군국제도에 비해서 훨씬 더 왕의 힘이 세진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한무제는 바깥에 군사를 보내가지고 대외적인 그런 정복에 많이 힘을 썼어요. 그래서 금방 흉노 설명에서 봤던 것처럼 북방의 흉노도 정벌하고, 남쪽으로는 베트남 북부를 장악했고요. 동쪽으로는 우리 민족이 세웠던 고조선이라는 나라까지 멸망시킵니다. 이거는 우리 내년에 한국사 시간에도 볼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각 지역에 이렇게 군사를 보냄으로써 대외적인 팽창까지 이뤄냈던 게 한무제다. 그리고 한무제는 장건이라는 사람을 서역에 보냅니다. 서역은 중국 서쪽에 있는 땅인데 오늘날의 약간 중동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페르시아 있던 그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서역에 장건이라는 사람을 파견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흉노랑 싸우기 위해서 저기 서역에 있는 대월지라는 나라랑 이 교류를 해가지고 동맹을 맺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장건을 글로 보내는데 장건이 거기로 가다가 흉노 이쪽한테 납치를 당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초를 많이 겪어요. 그래서 납치도 당했다가 풀려나가지고 결국에 가진 고초를 겪다가 대월지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거기 도착했는데 동맹을 못 맺고 다시 돌아오게 돼요. 하지만 이런 실제 원래 목적을 이루지 못했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중국이 저기 서역과 교역하는 루트를 하나 열게 됩니다. 그 루트를 우리는 비단길, 영어로는 실크로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루트를 이용해서 나중에 서역과 이제 엄청난 교역이 이루어지는 그런 길이 하나 개통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당시에 동서의 문화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편 무제는 이렇게 침략도 많이 했고 실크로드라는 비단길까지 개통하고 장건도 서역에 보내고 이럴 정도로 딱 봐도 뭐가 많이 들겠어요? 이러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데 나라의 재정 당연히 부족해지죠. 나라가 빈털터리가 됐어. 그래서 그 부족한 돈을 어디서 메꾸냐면 소금과 철 그리고 술 같은 거를 일반 사람들이 팔지 못하도록 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나라에서 이거를 싹 다 거두어 들어서 나라에서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원래 소금이 생산되는데 한 10,000원 정도 들고 사람들이 거기서 한 이득을 한 10,000원 정도 보게 해가지고 20,000원에 판다고 쳤을 때 10,000원에 이렇게 그러면 사람들이 그 나라가 사들어 가겠죠. 그럼 거기에 90,000원 정도에 붙여가지고 막 100,000원에 파는 이런 식으로 나라가 해버리면 나라가 돈을 당연히 많이 거둬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소금과 철, 술 같은 것들을 나라가 독점해가지고 아예 생산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판매까지 싹 다 담당하는 전매제라는 걸 실시를 하게 돼요. 이런 제도를 이제 전매제라 부릅니다. 이걸 실시해서 재정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을 한무제가 펼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무제라는 강력한 사람이 죽은 뒤에는 외척들, 그 왕의 그 어머니 쪽 가문들, 그런 쪽 있죠. 걔네들끼리 서로 세력 다툼을 막 벌입니다. 그러다가 나라의 힘이 쭉 쇠퇴하게 되니까 외척 중에 한 사람이었던 왕망이 한 나라를 멸망시키고 신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웁니다. 신나라라고도 부르겠죠. 그러면 신을 세웠는데 신은 막 개혁 정책을 펼쳐요. 근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얘도 10몇 년 만에 이제 멸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후한이가 벌써 얘기하면 안 되겠죠. 광무제라는 사람이 다시 나라를 세웠는데 기존의 한나라의 뒤를 이어서 이제 후한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뒤에 생긴 한나라다라고 해서 우리는 후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원래 있었던 한을 전한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왕망의 이 신, 건국과 멸망을 계기로 해서 전한과 후한으로 나뉜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이 지도가 당시에 그 한나라의 영토를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장건이 서역으로 여행했던 루트가 이 초록 색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흉노에 잡혀간 모습도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부분 보시면 되겠고 밑에 이 장건의 서역 파견 한번 꼭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한무제가 했던 정책은 39페이지에 굉장히 자세히 나오거든요. 꼭 한번 보세요. 쌤이 좀 이따가도 같이 보겠습니다. 이 한나라는 후한직에 이제 대토지를 소유했던 호족이라는 이 계층 집단이라고 하면 그렇고 호족이라는 이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 친구들은 지방의 농민들이 지배하면서 세력을 키워나갔어요. 그러다가 얘네가 지방에 있지 않고 중앙에까지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중앙의 관료까지도 진출하게 되면서 나중에는 중앙 정치를 주도해요. 그런데 후한 말기에 이르게 되면 외척들 그리고 내시들 있죠. 내시들, 왕이 주변에 있는 내시들, 그를 환관이라고 부르는데 이 환관들 그리고 관료들, 여기 호족들 출신이었던 이 관료들이 권력 다툼을 무지하게 벌입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굉장히 문란해져요. 그 결과 호족들이 또 횡포도 부리니까 농민들의 생활이 너무 힘들어져서 또 반란이 전국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나 당시에 굉장히 세력이 컸던 반란이 바로 황건적의 난이었습니다. 이 농민봉기가 일어나서 후한은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자, 이 황건적의 난,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을 유명한 소설의 시작 부분에 나오는 반란입니다. 바로 삼국지죠. 삼국지에 그 유비관우 장비가 이 황건적 잡겠다고 셋이 힘을 합쳐가지고 그 조조한테 찾아가죠. 그 연합군에 찾아가가지고 우리도 싸우게 해주세요라는 그 장면. 삼국지를 봐온 사람은 무조건 알 텐데, 아무튼 그 삼국지의 배경이 되는 황건적의 난입니다. 아무튼 이 후한이라는 나라가 멸망하게 되면서 결국에 위, 촉, 옥 삼국으로 분열이 된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후의 모습은 다음 시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한나라에는 어떤 문화가 자리 잡혔느냐? 한데에는 아까 봤던 그 무제라는 사람 있죠? 그 무제가 유교, 아까 우리 그 제자백과에 있었던 유가가 정비되어서 하나의 정리된 사상의 형태를 띈 것을 우리는 유교라고 부릅니다. 그 유교를 통치이념으로 채택해서 그 이후에 이 유교와 관련된 학문들, 즉 유학이 크게 발전하게 돼요. 유교를 통치이념으로 채택한 이유는 유교에서 강조하는 게 충성, 효도 같은 거예요. 즉 충성을 하면 당연히 누구한테 충성을 하겠어요? 황제 본인에게 충성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 유학을, 그 유교를 통치이념으로 채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시 황제가 막 유학서 불태우고 유학자 죽이고 하면서 탄압 정책을 펼쳤었죠. 그로 인해서 흩어져 있던 그 유교 경전들을 다 모아서 정리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경전을 해석하고 경전의 그 각 부분에 주석을 달아서 중간중간 설명을 해주는 훈고학이라는 학문이 이 당시에 발달을 하게 되었어요. 또 이때 역사책도 크게 발달을 합니다. 특히나 사화천이라는 사람이 썼던 이 사기라는 책은 나중에 이 역사책의 하나의 이제 정석이 됩니다. 바이블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생기는 많은 역사책들의 귀감이 되죠. 특히나 사화천 씨는 당시에 궁형이라는 형벌을 당했어요. 궁형은 남성의 중요 부위가 싹둑당하는 형벌입니다. 그 형벌을 당하면 고초를 겪으면서도 사기라는 책을 완성했다는 거. 대단한 사람이죠. 이후에는 과학기술도 발달했고요. 당시 후한의 체륜이라는 사람은 제지술, 즉 종이를 만들어내는 기술을 개발을 해가지고 종이를 보급하고 학문과 사상의 발달에 크게 기여를 합니다. 왜냐? 책을 많이 찍어낼 수가 있으니까. 한편 이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불교가 이 비단길을 따라가지고 중국으로 유입이 됩니다. 자, 이때 불교 주로 어떤 불교였을까요? 대승일까요? 상자부일까요? 답은 대승입니다. 우리 동북아시아로는 대승불교가 전파된 거 배웠었죠. 아무튼 이 불교가 이후에 도교와 함께 중국을 대표하는 종교로서 자리 잡게 됩니다. 도교는 아까 봤던 노자의 도가가 종교의 형태로 자리 잡은 걸 도교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한나라는 약 400여 년간 통일제국을 이루게 되는데 이 한나라가 갖추었던 이 통치체제가 이후에 중국의 하나의 기본적인 나라의 뼈대가 됩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한나라가 본인들의 처음 시작이 된 뿌리라는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의 근본이 한나라에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스스로를 무슨 족이라 부르면 한족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중국어 있죠. 중국어도 한어라고 불러요. 중국인들은 한위라고 해가지고 한어라고 부릅니다. 그 정도로 중국의 이 전통 문화의 기틀은 한나라 시기 때 마련되었다는 거. 사마천의 사기, 궁형을 당하는 수모를 극복하고 나오죠. 굉장하신 분입니다. 봐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한무제 시기의 통치, 아까 봤던 것처럼 군현제가 확대되었던 내용들, 그리고 유교를 받아들여가지고 통치 이념으로 삼고 이것이 나중에 동아시아에서 크게 영향을 끼쳤던 내용들, 그리고 한나라가 이때 동아시아의 강국으로 성장을 하면서 주변 국가들이 이 중국에 조공을 하면 중국은 그 주변 국가들의 책봉이라고 해가지고 주변 국가들을 인정해주게 됩니다. 그러한 조공 그리고 책봉이라는 질서가 이때 처음 자리 잡게 되고, 이거는 거의 이후 1500년, 20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동아시아 세계를 이루는 하나의 질서로서 자리를 매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까지 한번 보시고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이 많았죠? 25분이 됐네요. 고생했습니다. 안녕.